네, 친환경차에 대한 고찰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향후 친환경차의 비전과 방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전기차와 수소차는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이 같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 온실가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자. 그런 목표는 같습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이제 에어컨의 프레온 가스가 있겠고요. 프레온 가스의 염소가 이제 오존과 반응을 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매연, 일산화탄소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질소가 산화해서 생성이 되는 이제 질소, 산화물, 또 기타 여러 가지 수증기 이런 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요,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존층을 파괴를 하죠.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의 일부를 지구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온실가스가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면의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또 해수면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외선이 우리 인간에게는 상당히 해롭습니다. 네. 근데 이 자외선을 걸러주고 차단해주는 것이 이제 오존층이거든요. 근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각종 질병이 유발되기도 하고 또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런 것도 나타나고 또 지구 온난화, 네, 지구가 더워지는 거죠.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어쩌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초에 문 대통령이 이제 영국을 방문했어요. 이제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이 당사국 총회 중에서 이제 유명했던 것이 2015년 파리 협약이죠. 무려 195개국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5년에 한 번씩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또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연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28억 톤이나 된다고 그러니까요. 또 이 중에서 이제 75%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세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요. 규모가 약 한 6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뭐 여러 가지 보조금도 주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제품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는 상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적인 관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시간이라든가 일회 충전의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소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현대에서 중형 버스 카운티 전기 버스가 나왔어요. 네, 주행 거리 250km. 가격은 1억 9천에서 2억 정도 가고요. 네, 보조금 1억을 해준다고 합니다. 디젤 버스가 지금 23인승 오토 기준으로 해서 8천만 원 선입니다. 그래도 이제 디젤 버스가 더 쌉니다. 자, 여기 모르겠습니다.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뭐 자체 충전 시설 두고 운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린이 버스라든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버스, 이쪽에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운수회사에서 영업용 넘버를 임대해서 쓰는 그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뭐 자기가 소속된 학원에서만 일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학원차도 같이 겸하면서 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이라든가 통학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 일요일 날 관광도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수입을 맞춰 나가고 또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km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 70% 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면은 약 170, 80km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버스기 때문에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타고 손님들도 타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어야 돼요. 이번에 볼보 전기 트럭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배터리 무게만 3톤 간다고 그러고 주행거리가 300km 된다고 그럽니다. 300km 가지고는 장거리는 못 뛰겠죠, 사실. 뭐 단거리라든가 이제 도심 내 운송 수단에 이제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롬 총괄 사장이 수년 내에 장거리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수소 트럭을 출시하겠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사실 가격도 비싸죠, 또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 유로6에 또 요소수까지 또 넣어가면서 소비자한테 좋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구를 구하는 일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거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는 승용차 중심으로, 수소차는 뭐 중대형 트럭과 버스 중심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과 코스트가 관건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차 화물차 시장에 나가 보면은 4, 50만 킬로 주행한 차들이 많아요. 거래도 잘 되고 아주 준수한 거죠. 4, 50만 킬로면 보통 한 7, 80만 킬로 주행한 차들도 많고요. 이제 100만 킬로 넘어가는 차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차를 잘 만들고 내구성이 좀 길어졌다는 얘기죠. 중대형 트럭이나 버스 이런 거는 100만 킬로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스택의 수명이 뭐 15만, 20만 킬로 가지고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승용차라든가 이제 그 민생과 직결되는 1톤 트럭, 그런 것도 최소한 50만 킬로 그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현대에서 액시언트 수소 트럭이 있는데요. 이것을 2025년까지 이제 스위스에 약 1,600대를 이제 단계적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4, 50대 정도가 일부 나갔습니다. 현대차하고 이제 스위스의 수소 전문 기업하고 합작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인에서 이제 모든 충전료라든가 정비, 점검, 수리, 또 보험료 다 법인에서 관리하고요. 이제 근데 임대료도 이제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년간 뭐 연료전지 스택이라든가 고전압 배터리 교체를 서비스를 해주고요. 단지 이제 물류회사는 이제 기사만 고용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계약 만기 시에는 이제 아마 인수 조건이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뭐 연료전지 스택 수명 뭐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뭐 법인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2022년부터 이제 액시언트 수소 트럭을 출시한다고 그럽니다. 차값이 이제 7억에서 7억 5천만 원 가고요. 보조금을 무려 4억을 해준다고 합니다. 액시언트 프로 디젤 차 보면은 1억 3천에서 한 2억 2천 정도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전기 트럭이 비쌉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팔릴 수 있을런지 그때 가봐야 알겠죠. 지금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전기차 전용 부품, 또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수소차 전용 부품 이런 것들은
보증 연장 프로그램에 적용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그 렌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렌트. 이제 리스는 이제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지금 각 그 캐피탈사라든가 카드사에서 넥소 수소차에 대해서는 그 렌트 할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넥소 수소차를 장기 렌트해서 쓰려고 해도 캐피탈이나 카드사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장가 보장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15년까지고요. 25만 킬로 이내 주행한 차량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만약에 장가 보장 제도를 적용하면 약 39%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7년 이내면은 20%, 15년 이내면은 5%를 보장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법인이라든가 그 리스 차량은 이제 제외하고요. 뭐 중고차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조사에서 소비자를 좀 무시하고 좀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조사에서 뭐 렌트 리스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임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뭐 스택의 문제점이라든가 수소 탱크 뭐 여러 가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제조사에서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림 자료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산업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영역이 넓습니다.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 드론, 연료전지 지게차, 건설 장비 쪽으로도 많이 용도가 넓습니다. 네. 요즘 그 친환경 차의 증가에 따른 경정비 업체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적 자원의 활용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2030년 이후면은 이제 그 전기차의 비중이 최소한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요. 자동차 관련 연관 산업 쪽으로요. 자, 수만 명의 어떤 그 실업자가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기아차인 경우에는 이제 오토큐, 그 다음에 그 현대 같으면 이제 블루헨즈죠. 이제 소사장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상당히 사업권 따기도 힘들고 또 사업이 꽤 잘 됐죠. 근데 근래 와서는 이제 그 사업권을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과제는 이제 기술 개발, 또 원가 혁신 이런 건데요. 전고체 배터리 2030년 이전에는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양산화가 될 것 같고요. 주행 거리가 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800km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스택, 현재 3세대가 뭐 30만 킬로까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50만 킬로 그 이상도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매, 팔라듐이죠, 팔라듐. 자, 팔라듐이요, 이거 꽤 비싸요. 지금 현재 금 한 돈에 약 한 25, 6만 원 가거든요. 팔라듐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팔라듐이라는 원소가 물질이 부식에 강하고 마모에 강하고 화학 반응성이 적다. 변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치과 소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자동차 촉매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잠깐 그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스택인데요. 지금 이제 그 음극에서 수소가 이쪽으로 공급이 돼서 막 전극 접합제라고 그러죠, MEA. 요걸 통과해서 이제 양극에 이제 그 산소와 이제 결합해서 이제 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 수소가 H2가 들어와 가지고 수소 양이온하고 전자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 분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촉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촉매. 근데 촉매가 왜 하필 팔라듐이냐?
이 팔라듐이요, 이게 그 자기 자체 부피의 900배 이상의 그 수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팔라듐이 이만한 정도라면은 이 자기 자체 부피의 900배나 되는 수소를 그 흡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게 바로 팔라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 분리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수소 양이온은 막정극 접합체 MEA로 통과해서 산소하고 이제 그 수소하고 결합해서 물이 이제 되는 거죠. 전자는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등불을 밝힌다든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전에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인데요. 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든 전기를 가지고 수전의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시간이 꽤 걸리고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수전에 또 신재생에너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요즘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탈원전 관련해서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페이지를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이제 그 고리원전 1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세계에서 7번째로 탈원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네. 고리 1기 원전이 78년 4월에 준공이 돼서 2017년 6월로 설계 수명이 다 됐습니다. 약 40년, 그러니까 약 40년을 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보유계에서 세계 6위입니다. 네, 6위. 밀집도도 세계 1위. 네. 202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9년까지 약 10기의 원전이 수명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원전의 발전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들 만큼 이제 대체할 발전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화석연료. 화석연료 비중을 높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가 바람이 잘 그렇게 불어주는 나라도 아니고 햇볕을 그렇게 강하게 받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투자와 또 많은 기술의 어떤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현재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 비율이 64.4%, 원전 발전 비율 29%, 신재생 에너지 6.6%. 네, 2030년까지 이걸 20% 이상 중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회의적이죠. 2011년, 근데 10년 전에 신재생 에너지가 저희가 3.5% 정도 됐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6.6% 많이 중대된 겁니다. 2019년 현재 세계 재생 에너지 비율이 약 26.6%. 우리나라는 한참 못 미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SMR, 소형 원전 모듈. 보통, 발전량이 한 300메가와트 이하를 말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400 메가와트 이하를 말합니다. 네. 소형 원전 모듈이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대형 원전 보다 기존의 원전보다 상당히 안전하다 그겁니다. 여기 원전 발전 원리에 대한 어떤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SMR 소형 원전 모듈인데요. 하나의 경납 구조물, 이 경납 구조물에 모든 원전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소형이고,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 물탱크죠. 수조에 이 핵 연료봉이 냉각수에 의해서 이제 냉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냉각수가 끊기거나 냉각수가 순환이 안 된다든가 할 때 이 수조 안에 물이 중발하는데 약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연료봉이 이 노심이 그 멜트다운이라고 합니다. 녹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요즘 그 SMR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일가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하튼 간에 화석연료, 신재생 에너지, SMR. 네. 정부에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서 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규칙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이 됩니다. 또 확실한 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면에서 원전 발전이 가장 적게 배출이 된다. 약 19g 정도요. 그리고 이제 발전 단가면에 봐서도 약 60원대 가장 적게 비용이 듭니다. 네. 2017년 이후에 탈원전 선언 이후에 많은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굳이 그렇게 크게 비판할 필요는 없고요. 또 뭐 당장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요. 네. 단지 탈원전 선포만 했다. 그리고 뭐 그동안에 또 우리나라 발전량의 수급에 뭐 큰 문제가 있었다든가 또 원전 관련해서 뭐 사고가 크게 있었다든가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말로만 선포되고 지금 고리 1기, 월성 1기 원전 2기만 수명이 다해서 차기 정부에서 또 이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또는 수정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이거죠. 네. 네, 2주 전인가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탈원전은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것과 다를 게 없다. 또 미국의 환경 운동가 셀런버그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현대차가 위험하니까 현대차를 타지 말아야 된다. 네. 탈원전은 바로 이러한 의미와 같다 말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분들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